윗글을 참고로 하여 보기 먼저 읽으란 얘기지.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전 소설에선 복장 전환 무슨 말이야?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인물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원해서 남자가 여자 옷을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거래. 복장 전환은 자신의 실체를 상대에게 숨기는 수단으로 쓰이는데 그렇지. 다양한 욕구를 실현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사회적 한계를 극복하고 위기 국면의 고난에 대처하고 이성과 교우를 맺기 위해서 복장 전환을 합니다. 여성 전용 클럽에 저 여성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만나고 싶어서 내가 여장하고 들어가고 그런 거지. 고대에 여성과 남성이 결혼 전이건 후건 서로 말 섞지 않는 건데 동성끼리는 말 섞을 수 있는 거니까 저 여자와 한번 말 섞어보고 싶어서 여장을 합니다. 뭐 그런 느낌인 거겠네. 앞으로 넘어오죠. 제가 만약 여장을 하고서 제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다 서면은 그 여자는 외치겠지. 저자의 목을 베라. 이러면서. 자, 올라갑시다. 정소전은 고전 소설이 어려운 이유는 인물들 간의 잘 관계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소전은 양경의 계략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 정원수를 그리워하며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라고 해놨는데 정원수 그리고 정소전. 정소전은 정원수를 어떻게 그리워합니다. 양경의 계략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 정원수. 그러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양경이 나쁜 놈이네. 이렇게 얘기했지. 계략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양경이 좋은 놈 아닐 거예요. 이때 민가를 자맹하던 태자가 누구야? 다음의 왕이 될 거야. 태자가 우연히 정소절을 보게 되고 그녀의 아름다움과 기상에 반하여 그녀를 아내로 삼겠다고 결심을 한다. 태자는 소절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면 앞부분 줄거리 내용 다 정리된 거지. 그럼 이제 좀 궁금하지가 않나? 정원수랑 정소전은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라는 것들. 무슨 관계일 것 같아?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인가? 아니에요. 정소저가 시비를 데리고 관음사로 향하는데 태자 또한 여복으로 갈아입어서 바로 여기에 뭐 복장전환 모티브가 들어가 있는 거지. 시비를 데리고 관음사로 찾아갔더니 모든 스님이 합장을 하면서 소전은 누구 집 행차이혼지 알지 못하겠거니와 처음에 온 거니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시비가 대답하기를 주상공댁 소저인데 주씨 집안 딸입니다. 어머, 태자는 여장을 하고 주씨네 집 딸내미라고 위장을 하고 있는 거네. 거짓말이지. 부친께서 임지로 가셔서 안위를 위하여 발언고자 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지역으로 임명을 받고 떠나가셨는데 아빠 걱정돼서 딸내미가 되어 기도하러 왔어요. 이거지. 노승이 말하기를 어이쿠 정강로댁 소저도 이거 누구야? 요거지. 어디야? 얘 정소저 이야기 하는 거죠. 얘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자꾸 바뀌고 있으니까. 부친의 안위를 위하여 왔거니와 소저와 같은 딱한 사연이 있습니다. 스님이 나타나서 소저랑 태자는 이제 겉으로 보기엔 누가 되어 있는 거지? 주씨네 집안 딸이 되어 있는 거지. 너네들이 둘 다 아빠 걱정돼서 왔으니까 둘이 한번 얘기해 볼래? 뭐 사심 없이 그냥 둘이 소개시켜 줬어. 스님이 소개시켜 줄 수 있지. 왜? 둘 다 여자니까. 주소저도 짐짓 탐식하며 말하기를 주소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 태자인데. 아이고 그 소저의 정도가 나와 같도다 하면서 슬퍼하니 노승이 위로하기를 주소저 정소저 다 같이 기도하고자 했다 하니 함께 발언함이 좋겠습니다. 둘이 처지가 같으니까 같이 소원 비세요.
정소저를 보고 주소저의 사연을 설명하고 서로 생면함을 간청하니 주소저가 듣고 말하기를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는가 하면서 일종의 반가움이지. 나랑 처지가 같은 사람이 있네. 나도 딱한 사정을 듣고 서로 보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했더니 노승이 반가워하며 주소저의 사연도 같으니 자꾸 까먹으면 안 돼. 주소저 누구였었어? 태자였어. 여장한 태자야. 지성으로 발언하면 소원을 이루시지요. 불전에 나가 분양하고 주소저에게 청하여 각각 시비를 데리고 좌정하였다. 요런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소저, 정소저, 주소저의 시비, 정소저의 시비 요렇게 넷이 앉아 있는 거지. 주소저 요렇게, 정소저 요렇게 앉아 있죠. 정소저는 주소저를 여자라고 알고 있고 주소저는 태자는 속이고 있는 상황인 거지. 각각 데렸다. 잠시 후 주소저 태자가 눈을 들어 정소저를 살펴봤더니 탁월한 풍채와 늠름한 기상이 사람의 정신을 놀라게 했다. 우와, 저 여자 멋지다. 주소저는 말하기를 노승의 말씀을 들으니 낭자의 심정이 저와 같습니다. 부친이 전쟁터에 가서 소식이 끊겨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부처님 앞에 소원을 빌고 부친을 위로하고자 왔습니다. 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지. 저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 가서 말 걸어보고 싶은데 뭘로 말 걸 거야? 오늘 날씨가 좋죠? 바로 까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걔가 좋아하고 관심사, 요즘 문제가 뭔지 공감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거지. 정소저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제 팔자가 기구하여 10살 전에 모친과 이별하고 다만 아버지만 바라고 지냈더니 아까도 이미 여러분들 한참 전에 눈치채셨겠지만 정원수와 정소저는 무슨 관계야? 아버지와 딸 관계인 거지. 이제 내려옵시다. 다 끝났어. 다만 부친만 바라고 있었는데 임금님의 명령이 지극히 중하여 아버지는 전쟁터 가시고 저는 몸을 의지할 곳이 없어 부처님 앞에 지성으로 발언하여 아버지께서 다시 돌아와 쉽게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살아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 평생 엄마 없이 아빠하고만 같이 살아서요. 이거지. 서로 슬픈 정애를 위로하였다. 주소저가 같이 앉으면 소저의 옥수를 잡고 태자 엉큼한 자식. 아무리 여장했더라고 해도 생판 다른 여자 손잡고 이러면 사실은 안 되는데 정회를 말하려는 듯 정소저는 조금도 싫어하는 거동이 없었다. 황혼이 되어 욕탕에서 목욕하고 물론 따로따로 했겠죠. 불전에 나아가 빌기를 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소저와 배필이 되게 하시려면 이 금동전이 방 안에 내려오게 하세요. 동전 하나를 들고 던져서 이 동전이 방 안에 떨어지면 저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점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돈을 던지니 공중에 솟았다가 방 한가운데 떨어졌다. 이거를 보면서 태자는 속으로 외치겠지. 뭐라고? 아싸. 이렇게 외치겠죠. 황상께서 주소저가 신통이 여겨 금전을 잡고 축원하면서 말하기를 황상, 자기 아버지가 양경이의 딸로 간택하려고 했으니 양경이 딸이랑 결혼하라고 했는데 만약 양씨를 물리칠 수 있으려면 이 금동전이 방 밖으로 나가게 해주시죠. 나 양경이 딸 너무 싫은데 걔랑 안 이어지려면 이 동전이 바깥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동전을 던졌어. 그랬더니 여러 번 돌다가 문 밖에 내려지는 거라. 그러면 또 태자는 속으로 외치겠지. 뭐라고? 아싸. 주소저가 신기하게 여기던 차에 정소저 또한 다가와서 금동전을 던집니다. 정소저, 진짜 여자.
우리 아버지께서 전쟁터 나가 성공하고 쉽게 돌아오시게 하려면 금동전이 방 안에 내려지게 해주세요. 방 안에 떨어지면 우리 아버지 안전하게 돌아오는 겁니다. 동전을 던졌는데 세상에 이 금전이 방문 밖으로 내려가는지라. 당연히 걱정되겠지. 다시 축원하고 재배하기를 이 몸이 비록 여자지만 어릴 적부터 병서를 공부하였으니 부친을 위로하려 전쟁터 나가 선전하려거든 금전이 방 안에 내려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조금 있다가 전쟁터 갈 건데요. 거기에서 성공하고 아빠 살아서 돌아오게 하려면 이 동전이 방 안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금전을 던지니 금전이 높이 쏟았다가 방중에 내려오는지라. 아싸, 이거지. 태자는 점친 게 두 번 다 자기 맘대로 원하는 대로 점괘가 나왔고, 정소저가 한 거는 한 번은 아닌데 한 번은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떨어졌지. 소저가 한 번 기뻐하며 독축하기를 이후로는 험한 일이 다시 없고 전쟁터 나가서 아버지 살려 돌아온 다음에 아무 일이 없고 마음 먹은 대로 되게 하려면 동전이 방 안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나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다시 방중에 떨어지는지라. 그러면 주시 소저 이야기 하겠죠. 아싸, 주소저는 3번 했는데 2번은 좋은 소식, 1번은 나쁜 소식. 동전 축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 확인하는 게 35번 문제. 길흉이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좋은 거 나쁜 거 둘 다 있어요. 주소저가 다시 위로하면서 주소저 누구였지? 태자였죠. 자꾸 까먹지 마. 이것이 다 팔자니 너무 실망하지 마시죠. 정소저가 말하기를 우리 피차 함께 해서 대강 말이 통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 당신네 아버지도 전장에 가시고 몸을 의지할 곳이 없으니 내가 봐도 나도 처량하지만 당신 불쌍하군요. 서로 위로하더니 한 노승이 들어와 말하기를 정원수가 전장에서 패했다라는 소식이 왔으니 이 난국이 큰 근심이로다. 여기에 이 점괘가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이 중략 부분에 뭐가 나오냐? 정소저가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일반 병으로 전쟁터에 참전해서 자기 아버지를 구해. 근데 아버지가 딸인 줄 못 알아봐. 뭐 아무튼 그렇다더라. 이때 정원수가 여러 달 적진 속에 있어서 우와 원수가 됐어. 명의 목숨에 여기 정원수는 누구야? 죄송해요. 저기 정소저 아버지. 정소저 아버지가 여러 날 적진에 있어 명의 경각에 있더니 명제 경각 무슨 뜻이냐? 목숨이 있어요. 경자가 목 잘릴 경자야. 목 잘릴 시간에.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라 명제 경각. 안남국의 황제가 항복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즐거워 이르기를 안남국을 치려고 했었는데 정원수는 밀리고 있었고 정원수의 딸내미 정소저가 뒤통수 안남국 황제를 공격해서 결국엔 아버지를 구해낸 거지. 마음에 즐거워하기를 이제 내가 고향에 돌아가 우리 황제를 뵙고 조상 향을 받들고 정령 그리던 자식 정소저 볼 수 있겠구나 이거지. 하는데 밖에 한 장수가 찾아와 원수를 기다렸다. 나와 봤더니 소년이 대하여 앞에와 재배하고 뵙는데 정원수 흰머리가 풍진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소년에게 말하기를 소장 내가 제주가 용렬하여 큰 공을 이루지 못하고 황상을 생각하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며 생전에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죽을 뻔했는데 천만으로 장군이 구주하는 걸 입어서 종명 목숨을 보존하여 본국에 돌아가 부모와 자식을 다시 만나게 하니 그 은혜를 어찌 만분의 일이나마 갚을 수 있겠는가 라면서 자기 딸내미인지도 모르고 구해줘서 고마워 인사하고 있는 거지. 양볼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못하길래 소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일희일비하여 좌우를 물리치고 붙들고 대성통곡하며 여식 정모는
아빠 저예요 이거지. 아버지가 위급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잠깐 남자가 되어 적진을 진정시키고 그간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일시도 그냥 잊을 수 없어 걱정시키는 것을 불무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전쟁터 왔으니 아빠 이제 안심하세요. 소저도 눈물을 금치 못하는데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한참 못 알아보다 정신을 진정해서 다시 봤더니 어머 씨 남자 옷 입었지만 얼굴이 내 딸내미가 확실한지라 그제서야 알아본 거지. 됐을까요? 33, 4, 5, 6 네 문제지만 4분 드려볼게요. 시작. 4분도 많다. 말장난 없어. 배경묘사 딱히 없어. 인물의 행동 과장 해학적. 웃겨? 아니요. 대화를 통해서 정소저, 주소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어떤 상황인지 말이 나오죠. 꿈, 현실, 꿈이 1도 없어. 정답 4번. 다음. A에서는 무슨 얘기하지? 나 아빠가 꼭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소원 빌고 있어요. 왜냐면 엄마 잃어버리고 나한테는 아빠밖에 없거든요. 괜찮아. B에서는 제가 요래요래 해가지고 이래저래 여차저차 해서 아버지 구하러 왔습니다. 사연이 나와 있죠? 정답 4번. 됐을까? 근데 원칙적으로 문제 푸는 건 A 읽고 요렇게 끊어놓고서 앞에 맞냐 틀리냐 확인하고 지우고 남는 거에서만 B 확인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35번에는요. 점치는 거 이야기하는데 틀린 거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간택된 양씨를 퇴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방 밖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 빌고 동전이 방 밖에 떨어졌지. 그러면서 외쳤죠 속으로. 아싸. 동전의 위치는 동전을 던지는 인물 태자가 꺼리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요. 꺼리는 게 아니라 물릴 수 있습니까?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죠. 눈동자에 힘이 풀어지고 있는데 지금 오해죠? 태자가 여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정소자를 뒤따라 관음사로 찾아가는 것에서 이거야 습관적으로 여기 이렇게 끊으라고. 게다가 이렇게 끊으면 앞에 틀릴 말이 없어. 애정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복장 전화를 한 거다. 맞지. 태자가 자신을 주상공댁 딸내미라고 속이고 정소조와 서로 슬픈 정을 위로하며 고운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에서 여장했으니까 여자 손잡을 수 있는 거지. 복장 전환이 이성과의 교우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맞죠? 주소저가 탁월한 풍풍체와 늠름한 기상을 지닌 정소저를 보고 놀라는 것에서 정소저 너무 멋있다. 정소저가 자신의 실체를 상대에게 숨기는 수단으로 복장 전환했다. 저 여자 멋지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여장한 거야? 그럴 리가. 틀린 얘기죠. 여자지만 어릴 때부터 병서를 공부했다고 한 정소저가 남자가 되어 적진을 진정시켰다 하는 점에서 복장 전환을 한 인물 정소저가 자신의 사회적 한계, 여성임을 극복하고 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맞는 얘기. 정소저가 부친의 위급함을 듣고 소년 장수가 되었다라는 것에서 인물이 정소저가 위기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버지 구하기 위해 스스로 복장 전환을 선택한 거다. 맞는 얘기지. 틀린 건 3번. 됐을까요? 일단 정치. 사랑의 본질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설명은 사람 이름이니까 세모,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 거다? 사랑의 본질. 인간의 사랑인 아모르에 대한 분석에 촉구합니다. 아모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간이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지닌 존재인데 인간은 선을 추구한다.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의 행위의 원천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이 사랑이다. 즉 사랑에서 욕구가 생긴다고. 화살표가 이렇게 방해하는지. 이때의 선이란 또 단어 뜻이죠.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자신의 본성에 적합하거나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까지만 사실 보고 풀어야 하나. 너무 짧아서 뭐 5개 고를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거기에서 끊었던 거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분이 되는데 분류하기 시작했어. 이는 선을 추구한다라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그럼 요 정도로 체크할까? 감각적 욕구, 지적 욕구 둘 다 선을 추구한다 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대놓고 한 문제 얘기해 줄 게 아니야?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에 대해서. 첫 번째,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대상에 의해 촉발되는 수동적인 것. 반면에 지적 욕구에 의한 것은 지성의 능동적 활동과 주체의 선택에 의해 일어나는 적극적인 것. 둘째, 감각적 욕구는 감각적 인식 능력에 의해 선으로 인식된 걸 추구하는 반면 지적 욕구는 지성에 의해 선으로 인식되는 것을 추구한다. 배고픈데 그 배고픔 만족시켜주면 감각적인 거지. 나 저걸 알고 싶은데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지성인 거지. 왜냐하면 감각적 인식 능력은 대상의 선악 판단에 개입할 수 없지만 지성은 대상이 무엇이든 이해한 바에 따라서 선악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맛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면 감각적 욕구는 사탕을 추구하겠지만 지적 욕구는 사탕이 충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것을 택하지 않겠다. 내 몸을 따르는 거야? 지성을 따르는 거야? 지성을 따르는 거지. 다음,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며 저는 여기 과감하게 빨간색 체크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빨간색 체크하겠습니다. 왜냐라고 물어보시면 기본적으로 대조, 분류, 인과, 과학지문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과정, 얘네들은 반드시 중요해서 시험에 물어볼 수가 있다. 근데 최근 추세는 대조와 분류 속에 서로 다른 것들 속에서 공통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요즘 추세다. 얘하고 달라. 근데 생판 달라? 아니야. 하다못해 물과 불도 공통점은 있어. 이렇게. 사랑이 선을 향한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를 위한 추구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설명했었다. 여기는 밑줄 그으려고 했지만 밑줄 그을 필요도 없어. 왜? 앞에서 얘기했거든. 뭐라고? 사랑이 욕구를 만든다라고 확인을 했거든. 이렇게. 사랑. 다음 페이지. 특히 아퀴나스는 감각적 행위에 의한 추구를 정념이라고 칭했으며 감각적 욕구의 추구 행위를 정념이라고 칭했고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정념은 없다. 사랑은 필수, 본질이다. 선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념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나? 사랑이 정념을 만듭니다. 사랑이 정념을 만듭니다. 만일 여러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구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어떡할까? 배고프면서 목말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빵 먼저 집어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물 먼저 마시는 사람 있을 거지. 동시에 같이 때려넣지는 않을 거예요. 인간이
가장 먼저 추구할 감각적 욕구를 지성에 의해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여러 대상의 감각적 욕구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지성에 의해 판단하고 선택할 겁니다. 결국 배고픈데 목말라. 그런데 물 먼저 사 마셨어? 지성으로 판단했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게 더 선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결국 아퀴나스가 말하는 인간의 사랑은 선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입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이 근본이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요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됐을까요? 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37번, 40번 요렇게 손 대서 몇 개 지워 놓으셔야 합니다. 라는 것들. 얘네들 1분 30초만 드릴게요. 37, 38, 40번 그냥 손 대시라고. 시작. 37, 38, 40번 지울 거 지워보고 맞출 거 맞추고 그렇게 하시라고. 37번 잠깐 볼게요. 모두 문제점에 대한 해결? 이게 문제야. 그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얘기 없어. 가와 나 모두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며 단어 뜻 설명한 거 있었죠? 두 가지 이론의 장단점? 토마스 아퀴나스 이 아저씨 한 명의 이론만 이야기하지? 두 가지 관점을 절충해서 기억나요? 절충이란 말이 들어가서 맞은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서로 생각이 다른데 양보해서 중간 지점 찾아내는 게 절충인데 그런 적 없어. 특정 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닌 견해에 논리적 오류 지적해? 아니요. 아퀴나스 이론 설명해 주지. 가만히 읽어도 2번이 답이다. 다음 기억 누구였었지? 욕구죠. 욕구는 1차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건 맞지. 이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야? 인간이죠.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분했죠. 감각적 욕구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그럴 리가. 감각적 욕구가 동시에 일어날 때 지성으로 판단하여서 더 선이라고 하는 걸 선택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감각적 욕구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 너무 졸린데 배고플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 그때는 뭐 하나? 자나? 나에게 더 선이라고 하는 걸 택하겠지. 4번 틀리죠. 감각적 욕구의 추구 행위를 정념이라고 부른다고 단어 뜻 설명해 주었죠. 다음 누구를 또 보면 되냐? 40번 확인할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성으로. 괜찮지. 모든 정념이 사랑을 전제로 한다라고. 사랑에서 정념이 나온다라고 우리 아까 화살표 표시했죠?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것이 선입니다. 이야기했지.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을 욕구와의 관계에 따라서 설명했고 괜찮지. 아퀴나스는 인간의 사랑이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나에게 선인 것이 근본이고 사랑이다. 괜찮지. 가만 봐도 사실은 답이 안 됐었네. 이렇게. 어쨌든 다 맞는 얘기다. 체크. 다시 나달락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칸트는 느낌이 오네. 칸트는 감각, 사랑, 지성 이런 거를 뭐라고 생각했을까가 나오겠지. 감각적 4차원의 사랑과 실전적 차원의 사랑이 다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감각적 차원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같이 경향성에 근거한 거고,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의무로서 사랑이다. 감성적 차원의 사랑보다 실천적 사랑에 더 주목하고 가치를 부여합니다. 실천적 차원의 사랑이 더 가치 있음. 이렇게만 해놓으면 되지.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도덕 법칙을 실천하려는 선의지를 지니고 있다.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의지를 지키려는 존재로 태어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선의지란 단어 뜻 설명해 주지. 단어 뜻 설명해 줘. 밑에 37번에 2번 확실히 맞는 얘기지. 그렇죠. 선의지란 선을 지향하는 의지 그 자체만으로 조건 없이 선한 것. 어이구야. 조건 없이 선한 것.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성이 인간에게 도덕 법칙을 의무로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성이 인간에게 도덕 법칙을 의무로 부여했기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화살표. 전제예요, 전제. 인과라고 봐도 되고. 칸트에게 의무란 의무.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왜 이래?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 법칙은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처럼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칸트는 선의지에 따라서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실천하는 것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도덕적 가치가 있다 중에서 누구만 콕 찍어서 걔만 완전히 한정해주는 느낌의 문장이니까 얘는 빨간색 밑줄. 느낌은 그거야. 칸트는 결국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를 한 거였구나 라고. 칸트의 관점에서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주황색으로 체크하고 있었죠.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욕구나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리기 때문에 의무로 강제하거나 명령을 통해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다. 날 사랑해줘. 날 사랑해 임마. 명령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는 어떤 경향성과 무관하거나 경향성을 거스르지만 도덕적으로 법칙을 따르려는 의무로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 참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도덕 법칙 따른다? 의무다. 참된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거다. 실천적 차원의 사랑만이 보편적 도덕 법칙으로 명령될 수 있고 모든 인간이 서로에 대한 의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나요? 37번 문제 얼레벌레 확인됐고요.
38번도 슬금슬금 풀어놨고요. 다음 39, 40, 41번 세 문제만 확인하시면 되죠. 2분 30초 드릴 거예요. 시작. 봉사활동하러 갔지. 감각적 욕구를 누르고 있어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카페 들렀더니 진열장에 시원한 생수와 맛있는 케이크가 있었지.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지만 그래 이런 상황인 거야. 감각적 욕구가 두 개의 동시에 나타나. 그럴 땐 지성으로 판단해. 생수를 먼저 주문해서 마신 후 우회에 갈증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선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케이크를 주문해 먹었지. 카페에 들어오는 이성인 을의 미소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큰일 났네. 평소에는 부끄러움이 많았지만 용기를 내어 을에게 다가갔다가 따귀를 맞았습니다. 이런. 1번 아퀴나스에 따르면 카레를 먹고 싶어졌다. 냄새, 감각이지.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다. 맞아.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카레를 먹지 않았어. 왜? 지성이 카레를 먹는 게 선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성은 감각적 욕구를 눌러서 선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생수와 케이크 중 생수를 먼저 주문해 마신 것은 갈증 해결이 더 선이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괜찮아. 칸트에 따르면 갑이 을의 미소에 첫눈에 반한 것은 뭐예요? 바로 옆에 나와 있죠. 남녀의 사랑, 감성적 차원의 사랑, 경향성에 근거한 거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어디가 있어? 경향성에 이끌린 겁니다. 맞죠? 5번은 틀린 건데 왜 틀렸을까? 갑에게 칸트에 따르면 을에게 다가난 건 감성적 차원의 사랑에서 실천적 사랑의 차원. 칸트가 이야기하는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칸트가 이야기하는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의무야. 이렇게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의무야? 말 거는 게 의무야? 아니야. 게다가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도덕 법칙에 따르는 거야. 여자한테 가서 말 거는 게 도덕 법칙 따르는 거야? 그럴 리가.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한 것, 아는 걸 실천하라. 그 실천이 아니야. 칸트에게 있어서의 실천은.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 40번의 답은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죠. 어디가 틀렸을까? 칸트는 사랑이 인간에게 도덕 법칙을 의무로 부여한다고? 반대 얘기죠. 그래서 3번 틀린 얘기. 다음 41번 확인할게요. 이거 어휘 문제 따르면 말씀드렸죠. 동사거나 생각난 김에 그냥 한 번만 더 쓸까? 어휘 문제는 1번 동사에 밑줄 그어놓고 문맥상 의미 같은 거 찾기. 2번 문맥상 의미. 그 다음 명사에 밑줄 그어져 있고요. 이 문제 유형은 하나예요. 우리말에다가 밑줄 그어져 있으면 한자어로 바꾸는 거. 한자어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우리말로 바꾸는 거. 그런 식의 문제가 있다. 근데 요즘 고3 유행 문제는 뭐냐면 지시어, 접속 표현이란다. 지시어, 대용 표현. 무슨 말이냐? 이, 그, 저,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이런 이유로, 그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해서 이, 그, 저에 관련된 말에 밑줄 그어놓고 그게 뭐였을까?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얘는 1번 유형이에요. 1번 유형 문제에는 요게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동사 앞에 부사어나 목적어가 있으면 같이 써놓는 거야. 이렇게. 즉 A에 따르면은요,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이거야. 그러니까 부사어가 있어. 이렇게. 자, A 여기에 필요한 부사어 있어? 일단 없어. 1번 답 아니야. 법에 따라서 있어. 개발에 따라서 솜씨를 따를 수가 없다. A에는 부사어 없어. 다음,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일단 있어. 다음, B, 따르다는 도덕 법칙을 따르다야. 목적어 있어.
결정을 따르다, 아버지를 따르다, 강을 따르다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2, 3, 5 중에 하나야. 그 다음 아퀴나스에 따르면 이거지. 아퀴나스에 따르면, 법에 따르면, 개발에 따르면, 그 다음 사용 목적에 따르면. 아퀴나스 이 아저씨랑 같이 묶을 수 있을 만한 거 어딨어? 2번밖에 없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에 의거하여 이런 거지. according to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만 봐도 2번이지.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사살하러 가는 거죠. 도덕 법칙을 따르다. 도덕 법칙이 있다면 그게 시킨 대로 하다 이거야. 의회가 결정을 따르겠다. 결정한 대로, 결정이 시키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정답 2번 됐을까? 되게 어이없는데 동사가 나오면 부사어, 목적어가 있다라고 하면 걔네들 찾아서 같이 써놓고 부사어, 목적어가 꼭 필요한 동사인지 확인 후 걔네들이 같은 범주에 묶을 수 있는가? 라고 고민 좀 해보고 그리고 푸시면 된다. 됐을까? 설명은 그게 다야. 일단 정치.